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혐오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낙관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 특징,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무한한 부와 행복을 누릴 것,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기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나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어난 환경오염. 자, 이러한 문제들도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한계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과학기술 지상주의 한계는 과학기술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성적인 능력을 훼손한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혐오주의를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비인간적,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과학의 합리성 자체를 문제 삼아요. 자, 그런데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한계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랑 성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과학기술을 이렇게만 본다는 위처럼만 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 넘어가서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게요.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러다이트 운동은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결과로 발명된 새로운 기계의 보급을 실업의 원인으로 파악하여 기계를 파괴한 운동이에요. 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결국 인간에게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이런 실업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계를 파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다이트 운동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과학기술 혐오주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 어느 한쪽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를 해야 돼요. 과학기술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찰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과학기술은 무조건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는 자세가 여러분들께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생활과 윤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서 볼 건데요. 이번에는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 그리고 시민의 노력,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한 뒤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사회가 평가,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강화해요. 자,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동물 실험이 너무 잔혹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절차대로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회가
감시하고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단위의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술 영향 평가 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과학기술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서 뭐뭐가 있느냐? 전문가 중심의 평가랑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시민 참여적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민 참여적 평가는 무엇이 있을까? 2017년대에 기술영향 평가를 했었는데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가 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민들의 노력을 찾아봐야겠죠. 시민들,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민의 노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에 관련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며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생각이 쌓이는 겨울, 창의융합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생각이 쌓이는 겨울,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하이젠베르크의 글이에요. 자, 하이젠베르크는 우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은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럼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발명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내다볼 수는 없어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를 발명한 화학자가 곤충 세계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영역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경작지의 소유주나 관리인처럼 내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과학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더 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내세울 수 있대요. 자, 과학자가 모든 결과는 내다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더 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대요. 자, 근본적으로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이룩하는 커다란 연관성에 대해서 세심하고 양심적인 배려만이 과학기술자에게 요구된대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일어날 때 어떤 커다란 연관성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세심하고 양심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대요. 과학기술자가. 그리고 이 연관성은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읽었었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 사회 전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과학기술자는 사익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베르크의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융합.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교과서 126페이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교과서 126페이지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126페이지 창의융합을 볼게요. 가는 브로노브스키, 나는 타인만의 글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 가는 과학기술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과학자는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부정직한 과학자의 잘못된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커다란 악을 방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 부정직한 과학자의 잘못된 연구를 허용한다면 커다란 악을 방치하는 것이고,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그것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악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과학자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악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과학자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지, 그거 발명한 과학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또한 과학자가 이룩한 과학적 지식 없이는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의 활동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과학자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학기술과 윤리 끝났으니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2개예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일단은 읽어보고 누구인지 우리가 맞춰봅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대요.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자, 책임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결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핍성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결국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한다면 모두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 같네요. 왜냐하면은 생명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생명체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결핍성 속에서 위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책임의 대상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작게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간. 또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동물도 포함이 돼요. 동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결핍성 속에서 위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생명체죠. 이어서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전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세대 어때요?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책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자, 여러분들의 자손, 자녀의 자녀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읽어봅시다. 이제 책임의 대상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책임의 대상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이 문제가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인간만이 오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의 특성은 다시 그렇지만 책임의 대상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도 있어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인간만이 오직 책임질 수 있다는 인간의 특성은 동시에 인간이 자기와 동등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이런저런 관계에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걸로 표현을 하면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무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읽으면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되죠. 누구죠? 맞아요. 요나스예요. 요나스의 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나스 배웠던 것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기 알맞은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야 하니까 요나스의 입장에서 옳은 거를 우리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맞죠? 자,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책임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자,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 요나스는 사후적인 책임도 있지만 사전적인 책임도 있어요. 자, 이 말뜻은 쉽게 우리가 배웠지만 설명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예측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한? 결과에 대해 예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미리 예견을 해야 돼요. 미리 예견해야 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견될 결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보다 인류에게 가져올 희망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죠. 왜냐면 우리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공포의 발견술 생각나야 합니다. 공포의 발견술이 생각나야 되고 공포의 발견술은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 희망, 뭐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위험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호혜적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자,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봤었어요. 이거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어요. 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책임을 져주고 미래 세대도 현 세대를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현 세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미래 세대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책임은 어떠냐? 일방적이에요. 좀 잘 보이게. 쌍방향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이다.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린 기역, 니은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 을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갑과 을 누구일지 읽어봅시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래요. 즉,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수단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대요. 기술은 선과 악을 초월해 있대요.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자는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이며 이 하이데거의 글을 읽어보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과학기술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판단을 초월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중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데거 아니지, 참 미안하다. 이 야스퍼스입니다. 이 을이 하이데거예요. 을이 하이데거. 자,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래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에 없대요.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자, 우리 이 부분 보면 하이데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의 기술을 내맡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학기술에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에 조종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 기술을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과학기술을 같이 중립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이데거, 야스퍼스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부터 보면서 하이데거랑 야스퍼스를 서로 비교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야스퍼스고 여기가 하이데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자, 야스퍼스랑 하이데거랑 비교할 때 어떨까요? 야스퍼스는 낫겠죠. 근데 하이데거는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야스퍼스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고 하이데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Y를 봅시다. Y는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정도. 하이데거랑 야스퍼스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을까요? 야스퍼스는 높고 하이데거는 낮겠죠. 자, 왜냐면은 야스퍼스 과학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맨 첫 번째에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야스퍼스는 하이데거랑 비교할 때 높고 하이데거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Z는 여기다가 할게요.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도. 자,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정도. 야스퍼스는 낮겠죠. 왜냐면은 기술은
수단, 도구일 뿐이니까. 하지만 하이데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맡겨지게 된다면 기술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가서 봅시다. 자, X축은 어디에? 여기가 X축이고 Y축은 여기가 Y축이에요. Y축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Z축, 여기가 Z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을의 입장에 가는 상대적 특징을 골라야 되니까 이제 을의 입장에서 볼게요. 하이데거 입장에서 볼게요. 자, 하이데거. 일단은 처음에 우리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X 높아요, 낮아요? 높죠. 높음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Z 어때요? 낮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또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낮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낮음.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아직 제자리예요. 그 다음에 Z.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면은 Z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죠. 여기 아니면 여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높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디귿이 정답이게 돼요. 3번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기술과 윤리는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과학과 윤리 단원 중 과학기술과 윤리 단원의 내용까지 수업을 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보사회와 윤리, 자연과 윤리 단원을 잠깐 건너뛰고 문화와 윤리 단원을 먼저 수업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와 윤리 단원 중에서도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그 두 번째,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를 지금부터 수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있는 지금 수업하지 않은 단원들은 차근차근 수업을 나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펼쳐야 할 자료는 프린트물 중에서 22페이지 프린트물 22페이지를 펼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써줄게요. 22페이지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한 글자들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대중문화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누리는 문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미 밀접되어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수의 사람들이, 대중들이 소비하고 누리는 문화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 귀족층만이 문화를 즐겼었지만 지금 현재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문화가. 이러한 대중문화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고 복제되어서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예시를 들고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즐기고 있는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어요.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와 동시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뮤비를 보아서 억만 뷰가 시청이 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거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죠. 그렇게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에 상업적 특징이라고 적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에요. 이윤을 창출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여러분의 일상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TV나
스마트폰, 유튜브 없이 사는 게 상상이 되나요? 선생님은 너무 심심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과 긴밀하게 대중문화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대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문화는 귀족층들이 누리는 전유물이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대중매체들이 개발됨에 따라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은 딱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집에 침대에 누워서 문화를 누리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대중들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음악을 만들 때 그저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측면 등의 메시지를 담아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당연히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한 문제점으론 첫 번째, 지나친 상업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빈칸에 채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중문화의 특징 두 번째에서 상업적 특징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상업적 특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점이 되겠죠. 대중문화를 생산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인간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에게 그런 대중문화를 선사하는 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돌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극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활용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를 단순히 상품으로 여기기 이전에 그들이 인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 두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기업 문화 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각종 판매 전략들을 활용하여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성이라든지 그 성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노출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에 종속된 대중문화라고 나와 있네요. 대규모의 자본을 소유한 사람 혹은 집단만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물론 대중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나 개인이 그냥 카메라를 사서 채널에 올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대중문화도 어쩔 수 없이 자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경향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문화업계 종사자에게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양과 질이 달라질 거예요. 대중문화가. 그런데 이것이 나쁘게 활용이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는 그 소수의 집단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 라고 강요하게 된다면은 그 경제적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등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화업계 종사자,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의 취향만이 반영된 대중문화들이 계속 산출됨에 따라서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이 획일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획일화.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우리 개인들은 문화 산업의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대요. 우리는 그저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문화업계 종사자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돌의 굿즈를 사려고 하는데 그 굿즈를 사봤더니 굉장히 저품질의 그런 굿즈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소속사에 했어요. 근데 그 소속사가 너희들은 그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일 뿐인데 이렇게 항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밑에 사진,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영화 같은 경우에 저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상영관 수도 많고 상영회 수도 많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영화들이 물론 개봉은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인 영화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화가 처음에는 많이 개봉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다양성을 해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가수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자본이 그 대중문화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중문화를 즐기는 우리 개인들도 그것을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은 2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윤리적 문제는 폭력성과 선정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사람들이 대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때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때리진 않았지만 때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통쾌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폭력을 미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아프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래도 영화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와 성을 욕구 충족의 수단 혹은 과시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화들,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노출이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사람들 성을 뭐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괜찮네.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윤리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제도적 차원의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런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폭력성과 선정성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이면은 물론 대중문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업성,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그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의식이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수위를 조절하고 유해 요소들을 좀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의 반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빈칸에 표현의 자유라고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예요. 인간 기본 권리.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침해하게 된다면은 인권을 침해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중문화를 검열을 했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 음악은 길거리에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검열을 했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 반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음악을 검열한다. 이러한 뜻인 거죠.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도적 차원의 규제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찬성,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문화를 소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영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은 문화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문화적 주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이 문화는 안 좋은 것이니까 내가 걸러야겠구나 라거나 이것은 좋은 문화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줘야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화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종이 치고 있네요. 잠시만요.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켜주세요.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책상 및 개인 용품은 청결하게 닦아주세요.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2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 자, 종이 다 쳤으니까 다시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은 문화란 공동체의 상을 풍요롭게 고양하는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적 시각을 길러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반성 성찰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대중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산업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보았어요. 대중문화는 모든 사고를 동질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대요. 여러분 아까 그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두 번째에서 자본에 종속된 대중문화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했던 걸 기억하나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 계획된 의도에 따라서 획일화된 욕구와 사유된 양식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중문화는 동질적으로 우리들이 반응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있대요. 기존의 지배관계와 사회체제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일로서 대중문화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도 써여져 있죠. 산업화된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본에 종속되어서 그들이 만드는 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획일된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우리를 재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서 여기 살펴본 개인적 차원의 규제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 첫 번째 큰 따옴표도 보면은 예술은 반드시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대요. 그러나 대중문화는 그런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은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욕구, 기존의 지배관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를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대중문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안 하도록 개인적 차원으로 규제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살펴볼게요. 벤야민은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네요. 아우라는 복제품이 아닌 원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우라라고 하는 단어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를 우리가 실물로 딱 접했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TV에서 볼 땐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배우의 아우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아우라가 그 대중문화에서는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니까 아우라가 정말 있었어. 직접 가서 보는 게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블로그를 올렸구나. 재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니까 그 예술품이 가지고 있던 아우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벤야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기능 전환이라고 하여서 작품 자체의 혁명이나 진보를 향한 사회적 기능이 형성되었다라고도 적혀져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동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여기서 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나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예술이 기능의 제의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새로운 기능으로서 제품 자체의 혁명이나 진보를 향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단순히 아우라를 지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예술이 그런 식으로 벤야민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의 단원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여기 단원도 과학기술의 윤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아니라 프린트물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문제는 우리 앞에서 아직 수업하지 않았던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단원을 모두 살펴본 다음에 문제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단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여서 오늘 수업한 내용 포함하여서 잘 정리하여서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잠시 건너뛰었던 기술 정보사회와 윤리 단원의 내용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